할머니, 마음이 허허해질 때면 나는 문득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진다. 고향의 붉은 빛깔이 드러나는 흙과 정이 깊게 깔린 사투리도 물론 그립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고향에 있는 할머니의 묘 앞에 그저 몇 분 동안만이라도 주저앉고 싶다. 간혹 고요를 헤치고 날아서 풀숲 어디엔가 숨는 여치나 방학개비들, 그들처럼 나도 풀 위에 누우면 제 넘어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에 서울의 블록담들이 데워놓은 내 이마의 미열은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할머니 산소가 높거나 낮지도 않은 넝쿨등의 우리 밭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당신이 생전에 고구마 순을 놓기 위하여, 콩을 심기 위하여, 그리고 5, 6월 떼약볕을 한 장 수건으로 가리고서 김을 매셨던 이 밭 한가운데 허리심을 부셨을 때 할머니의 영혼은 비로소 고향의 푸른 하늘 안쪽으로 민들레꽃이처럼 둥둥 떠가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 할머니는 삐비꽃이 피고 들찔레꽃도 피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풀벌레들 울음소리가 낭랑한 밭 언덕에서 조용히 바래지셔야 한이 없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16살 신부로 23살 신랑을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났다고 했다. 활동성 넘치고 부침성 좋은 남자와 눈물 많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여자가 함께 살아간 한 세상. 그러나 할머니한테도 질투는 참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걸음을 안 차 어느 날 몰래 그 집에를 찾아갔더란다. 그러고는 무당한테서 들은 대로 나란히 놓인 두 켤레의 고무신 가운데서 그 여자의 고무신을 들고 나와서는 작두로 두 덩강을 내어버렸다는 분풀이. 남의 것을 훔쳐내온 적도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애풀이한 것도 그때 한 번뿐이었고, 그처럼 속이 후련했던 적도 그때 한 번뿐이었노라고 할머니는 때때로 회고하시곤 했다. 남들은 자식을 키우고 가르쳐서 혼인시킬 때까지 어렵고 그 이유는 보통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업보는 정작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팔자치고는 참 기구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기울어져가는 가세와 함께 갑자기 죽어버린 며느리, 그것도 자식이나 남기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10달 정도의 계집 아이와 그 위에 3살배기 사내 아이를 두고 갔으니 그 아득한 절망의 깊이를 무슨 자로 재어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 어린 오누이의 아비 되는 아들은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소식이 없고, 텅 빈 고가에는 병 속에 누워있는 남편과 어미도 아비도 없는 어린 손자뿐. 나는 언젠가 고향의 바닷가에서 갈대밭 사이 뻘길을 기어다니는 늙은 개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다. 어둠과 밀물이 저만큼서 다가오고 있는데 집을 찾지 못하고 갈대밭 사이 뻘길을 방황하는 개. 우리 남매를 키울 때에 우리 할머니의 초조와 외로움이 그러했으리라. 엄마가 얼굴을 익혀주지 않고 돌아가셔서도 할머니가 오래까지 사셨다는 사실은 나의 첫째가는 복이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내내 바람따지의 늙은 소나무처럼
부대끼고 부대끼면서 서러운 한 세상을 살게 되고 마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마음 놓고 잡수실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때때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한에 젖곤 한다. 할머니는 우리 앞에서 무쪽 하나도 함부로 입에 넣고 우물거리지 못했으니까. 어느 잔치에라도 초대받아서 가신 날이면 할머니는 꼭꼭 작은 수건으로 싼 것을 들고 오시곤 했다. 당신은 국물에 술 한잔 마시는 것으로 족하고 상위에 놓여있는 떡이나 부침 등석은 싸우셔서 손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정. 고향에서는 그 연약한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었고 이웃 읍내로 가서는 한동안 풀빵을 구워서 팔았고 국수 장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린 손자의 학교 뒷바라지 때문이었다. 소설책을 보느라고 밤늦게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고구마라도 깎아내오지 못하면 아파하시던 그 할머니의 가슴. 미원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무슨 비약인 양 찬장 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서 끼니가 오면 손자의 국그릇에나 조금씩 쳐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 언젠가 우연한 자리에서 어떤 재벌의 재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날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득 불문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지요? 그 아까운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을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할머니처럼 다 주기만 하고 살다 간 사람은 차라리 속이 편했을 것이다. 주다가 나중에는 손자가 걸린 연병까지도 대신 앓고 싶어 했을 정도였으니. 할머니는 내가 군에서 제대해 돌아오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할머니의 육신은 이미 무너졌던 모양이었다. 그날까지는 다만 의식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죽겠다는 그 가냘픈 의식만이. 그렇게 간단히 숨 한번 거두어버리면 말 것을 손자의 얼굴이 무엇이라고 그 큰 고통을 며칠이나 더 참고 기다리셨을까? 임종하기 하루 전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께 소원을 말해보았다. 할머니, 내가 은혜 갚을 수 있게 조금만 더 살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한참 후에 간신히 눈을 뜨고 할머니는 말했다. 네 하나 앞길을 닦았으면 됐지. 은혜는 무슨.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에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나는 나의 어린 것들이 나보다도 저희 증조모를 더 많이 닮기를 바란다. 부끄러워할 줄 알며 끝없이 주면서도 아깝게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한 그루에 잘 다듬어진 정원수가 아닌 비바람 속의 방풍림으로 살아주기를. 아니,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교사가 되든 교통순경이 되든. 그리하여 나의 어린 것들이 어둠과 밀물이 밀려오는 갈대밭 사이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한 마리 개의 초조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된다면
아, 그렇게 된다면 비비꽃과 들국화가 새하얗게 핀 밭 언덕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의 혼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줄 것이 아닌가. 눈물도 나고 우리 할머니 생각나시죠? 추석 명절에 마음이 따뜻한 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내가 잊고 있던 단 한 사람이라는 책 가운데 나와 있는 할머니라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